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그 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입니다. 가시 영역은 선언된 변수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고, 수명은 해당 변수가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사라지고, 이런 수명은 프로그램 내에서 한번 살았다가 죽었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f 함수에 지역 변수 a가 있으면 이 a의 가시 영역은 선언된 이후 이 함수의 끝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의 함수의 가시 영역은 선언된 이후 함수 블럭 끝까지입니다.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언된 위치부터 선언된 위치의 블럭 끝까지. 이 경우에는 함수 블럭의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while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int n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이 n은 이 while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while문 밖에서는 n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요 n의 가시 영역은 요 while문 내로 제한이 됩니다.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명은 이 a라는 변수는 이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함수를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 a라는 변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다가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따라서 a의 수명은 함수의 수명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종료가 되면 사라집니다. 자바에서는 선언된 위치에 따라서 변수를 크게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는 없습니다. 모든 변수는 클래스 내에 또는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할 수 있지만 가시 영역이나 수명이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지고 수명은 함수 수명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런 지역 변수는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지역 변수가 아니라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클래스 가시 영역을 가지게 되겠고 선언된 위치와 무관하게 전체 클래스 내에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객체 수명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자동 초기화 되는데 자동 초기화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멤버 변수 중에 우리가 1장에서 소개할 때 스태틱한 멤버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객체와 무관한 멤버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명은 가시 영역은 차이가 없는데 수명은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클래스가 처음 사용되고 그때부터 자리를 잡게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고려하면은 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한 멤버 변수도 가시 영역은 일반 멤버 변수와 같지만 수명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시 영역과 수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시 영역이 중첩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되도록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는 C++와 달리 가시 영역을 중첩되는 것을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가 이름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어떤 것만 허용하냐면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충돌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두 개의 지역 변수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첩된 게 아니고요. 요 에러 난 거. 여기에 C라는 지역 변수가 있는데 요 안에서 다시 또 C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 이름이 중첩되면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시 영역이 이렇게 중첩되면 더 작은 영역에 있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는 요 멤버 변수 A가 아니라 지역 변수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 영역이 충돌이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바는 그것을 위해서 th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this.a = 3 했으면 요 a는 멤버 변수 a에 해당이 됩니다. 요 this와 관련된 얘기는 3장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a는 여기에 멤버 변수 선언되어 있는데 f의 지역 변수, g의 매개 변수와 충돌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할 때에는 그냥 a로 썼기 때문에 이 a는 지역 변수 a, 매개 변수 a에 해당이 됩니다. 이 A 클래스에는 A라는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B라는 멤버 변수도 있습니다. 왜 B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이 멤버 변수들은 어디에 선언되는지 상관없이 클래스 전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멤버 변수를 여기저기에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클래스 맨 위에다가 정의하거나 맨 뒤에다가 정의를 모아서 정의를 합니다. 저는 클래스 맨 앞에다가 정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먼저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같은 특수한 메소드를 정의하고 일반 메소드를 정의하는 형태대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x라는 변수가 있고 다시 또 x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x의 가시 영역은 요 블럭 내로 제한되고 요 x는 요 블럭 내로 제한이 됩니다. 즉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시 영역이 중첩되지 않습니다.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10부터는 실제적인 타입 대신에 bar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bar을 이용해서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멤버 변수는 bar을 이용해서 선언할 수 없고 지역 변수들은 선언할 수 있는데 bar을 이용해서 선언하게 되면은 제시된 초기 값을 이용해서 이 변수의 타입을 유추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특별한 위치에서 사용이 되면은 그 키워드로 인식이 될 뿐 전체적으로는 키워드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변수 선언도 가능합니다. 바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치하기 때문에 너를 초기 값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복합 선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 줄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복합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를 이용한 복합 선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A는 int, B는 더블로 타입을 유추해야 되는데 복합 선언은 하나의 타입으로만 유추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를 이용할 때에는 복합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바의 장점은 코드의 간결성을 향상시키고 코드 수정하는 것을 코드의 수정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for each for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int를 사용하는 것과 bar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 리스트의 타입이 만약 정수와 관련이 없고 다른 것이었으면 밑에처럼 사용하면은 요 타입을 바꿔줘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리스트의 타입이 바뀌더라도 for문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bar를 쓰면은 좀 더 쉽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요. 코드의 간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나중 되면 매우 복잡하고 긴 타입 이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대신에 bar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타입 유추가 컴파일러가 유추하는 것이 보통 정확하기 때문에 그 오류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bar를 이용해서 유추할 때는 그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유추하도록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bar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노트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드릴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new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특수한 메소드로 그것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rectangle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rectangle 그리고 그 인자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4개의 정수 인자를 받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객체는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성자들을 정의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은 보통 하나의 생성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성자는 모두 그것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생성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중 정의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에서는 스트링을 하나 받아서 이름만 받는 생성자도 있고 이름과 종 정보, 강아지의 종 정보를 받는 2개의 문자를 받는 생성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체를 자바에서 객체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new 연산자는 비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오고요. 이 생성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것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제한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클래스는 이렇게 new를 이용하지 않고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new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 2는 string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tring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string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string은 new를 이용해서도 생성할 수 있는데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보다 new를 이용하지 않고 생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객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인데 string은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메소드들은 보통 static 메소드입니다. 꼭 static 메소드가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어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합니다. 여기서 보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클래스 이름입니다. 따라서 create striker라는 메소드는 static 메소드일 것입니다. 이렇게 new와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생성 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것을 추상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메소드의 메소드를 만드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new 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뭘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그 객체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그 과정을 복잡한 그 긴 과정을 추상화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독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법 1에서 생성자의 이름은 고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그 메소드의 이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축구 선수를 생성할 때 create striker, create midfield, create defender, create goalkeep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그 선수를 생성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new는 항상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개를 생성해서 매번 생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서는 내부적으로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U를 매번 생성하지 않고 예전에 생성했던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integer라는 클래스는 wrapper 클래스로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정수 10을 객체로 이렇게 포장해줘서 객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integer라는 클래스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수는 미리 다 인테저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value of 10 하게 되면은 새롭게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eger value of 10이라는 걸 계속 호출하더라도 10번 호출하더라도 객체는 전혀 새롭게 추가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여러 개 제공하려고 하면은 다중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중정의 규칙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다중정의를 할 경우에는 그 매개변수 목록을 통해서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foo, int를 받는 함수를 두 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이 플레이어인데 string int를 받는 두 개의 생성자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매개변수 목록이 같으면은 중복해서 다중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만약에 create striker, create midfield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매개변수 목록이 같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의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다중정의 규칙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는 항상 그 생성자 호출을 P 연산자로 받기 때문에 한 종류의 객체만 생성이 됩니다. U를 통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객체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shape, create, shape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rectangle을 만들 수도 있고 circle을 만들 수도 있고 뭐 triangle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hape가 이 클래스들의 부모이면 얘는 shape를 반환하도록 해서 한 종류의 객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객체들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pet 같은 경우에도 create pet 하면서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뭐 강아지면 강아지 객체를 생성을 하고 고양이면은 고양이 객체를 생성해서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U를 이용해서는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함수로 만들면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한 종류의 객체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론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론은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제를 하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와 상태가 똑같게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의 모든 상태를 받아와서 넘겨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를 클론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복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복제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객체의 상태 중에 일부는 밖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객체와 동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그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변수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객체를 유지하는 변수는 정확하게는 객체 참조 변수입니다. 즉, 변수 자체에는 객체가 여기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는 따로 있고 여기에는 이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만 유지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객체에 대한 리모컨은 참조 변수는 그 종류의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그 C에서 인테저 포인터는 정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더블 포인터는 부동수 수를 조작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개의 포인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포인터지만 결국 포인터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인테저 포인터든 더블 포인터든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지하는 것은 주소 정보인데 주소 정보는 그 주소가 정수가 위치한 곳의 주소인지 또 부동수수가 위치한 주소인지 차이는 없습니다. 항상 주소는 동일합니다. 부잣집 주소나 가난한 집 사람의 주소나 주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은 강아지를 조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강아지 밑에 자식 클래스들이 진돗개, 시베리안 허스키 등이 있으면 이 리모컨은 이런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리모컨으로는 도어나 전혀 다른 종류의 객체를 조작할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한 강아지를 조작하다가 다른 강아지를 조작하도록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강아지만 조작하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상수 포인터처럼 주소 정보를 그 포인터가 유지한 주소 정보를 바꿀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렸듯이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는 참조 타입으로 조작하고요. 원시 타입들은 값 타입으로만 조작합니다. 원시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그것의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자바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으로 new는 동적 할당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하면은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우리가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딜리트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요.
이 JVM은 자바 프로그램 실행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JVM은 언제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된 메모리가 언제 반납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f라는 함수에서 2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3개의 참조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 프로그램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필요로 한 데이터들 위한 메모리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은 크게 스택 공간과 힙 공간으로 나누어지고요. 스택 공간은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힙은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사용이 되고 원래는 사용자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JVM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힙의 사용을 관찰할 수 있고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반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F가 실행이 되면은 F 함수를 위한 스택에 F 메소드를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3개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student1이 만들어지고 이 student1에서 새 객체를 생성하니까 이 객체 자체는 이 메소드의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힙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student2 두 번째 학생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객체들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죠. JVM은 요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가 현재 몇 개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조하는 개수가 0개가 되면은 얘들을 반납해 줍니다. 세 번째 참조 변수는 equal student2를 했기 때문에 student2와 똑같이 요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얘를 가리키는 그 참조 변수는 2개, 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student equal student2를 하게 되면은 student2도 이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객체를 가리키는 건 3개, 얘는 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객체는 더 이상 다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JVM은 얘를 쓰레기라고 취급하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얘가 다 사라지고요. 얘가 다 사라지면은 얘를 참조하는 그 참조 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객체도 바로 쓰레기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핵심은 요게 요 순간에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JVM이 그 자동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 공간을 파악해서 관찰해서 시기적절하게 반납해 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힙은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 객체는 항상
동적 할당을 사용합니다. 동적 할당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위한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 동적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할당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의 코드에 그 할당하는 시점과 크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할당된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또 자동으로 반납해 줍니다. 동적 할당은 언제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항상 객체를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객체를 자동 할당할 수 있고 동적 할당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문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자바는 차라리 동적 할당하는 것을 없앨 수 없다면은 모든 것을 동적 할당하도록 하게 하면 오히려 문법이 단순해지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원래는 자동 할당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하더라도 직접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것이 자동 할당인지 동적 할당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할당이 되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프로그래밍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원시 타입에 해당하는 지역 변수들만 자동으로 스택에 할당하고 나머지 객체들은 다 모두 동적 할당하며 객체들은 실제 힙에 존재하게 됩니다. 스택이 아니라 힙에 존재하게 되겠고 스택 공간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바는 동적 할당한 다음에 직접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동적 할당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불필요한 객체의 생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바가 아닌 C++ 같은 언어에서는 언제 동적 할당을 사용하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공간이 낭비될 경우에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 할당을 보통 사용합니다. 특히 필요한 크기의 변화폭이 클 경우에만 동적 할당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분반별 학생 성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배열을 이용해서 이 성적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학생 수는 최소 15명, 최대 100명이 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분반의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항상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배열을 용량이 100인 배열을 확보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량이 100인 배열을 확보해서 썼을 때 이 분반의 학생이 15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85개의 공간은 낭비가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크기의 변화폭이 크면 그때 필요로 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 학생 수만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각 요일마다 한 일을 기록하는 어떤 응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각 날짜마다 운동한 시간을 기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월이면은 31개 용량이 31인 배열이 필요하고 2월이면 28 용량이 28인 배열이 필요합니다. 최소 28, 최대 31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매번 28인지 29인지 30인지 따지지 말고 그냥 31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한 크기의 변화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케야 3개의 정수 공간만 낭비하지 크게 낭비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바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적 할당을 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동적 할당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변화폭의 편차를 고려해서 이거는 자동 할당, 이거는 동적 할당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C++ 같은 언어에서는 이렇게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옆에 있는 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현재 지금 자바 코드인데요. 만약 이게 C나 C++ 코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은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강아지 객체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 객체가 무거우면은 이 복사하는 과정이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객체를 반환할 때에는 주소나 참조를 이용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객체는 즉 스택에 만들어진 객체에 대해서 주소로 반환하거나 참조로 반환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스택에 만들어진 객체들은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객체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주소나 참조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주소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굳이 이렇게 동적 할당해서 주소로 반납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더라도 RBO라고 하는 최적화 기술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동적 할당을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바는 항상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 객체는 give birth라고 하는 함수의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힙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납하더라도 반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비싸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없습니다. 이 측면도 자바와 다른 언어, 즉 우리가 기존에 배운 C와 C++와 비교해서 살펴볼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동적 할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동적 할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요 경우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런 최적화 때문에 해당 언어에서도 굳이 동적 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C++는 객체를 자동 할당을 할 수도 있고 동적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을 인자로 전달할 때 값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참조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주소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문법이 복잡하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생성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법만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지만 반납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JVM이 대신해 줍니다. 또 인자 전달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call by value, 값 전달만 존재를 합니다. 참조 타입의 변수를 값 전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바도 이런 이점이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한번 언급했듯이 불필요한 U는 삼가야 됩니다. 불필요한 U를 하게 되면 그 U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또 JVM 입장에서는 과다한 쓰레기를 수집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쓰레기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U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객체의 생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점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 점 연산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객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데, 접근 권한이 있는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임이 프라이빗 멤버이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류가 되겠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으며 다른 메소드 정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생성자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제약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성자들은 퍼블릭 접근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들고 객체의 생성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는 몇 가지 또 생성자 중에 특별한 생성자들이 있는데 매개 변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생성자를 우리는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또 매개 변수로 같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아 주어진 객체와 동일한 내부 상태를 가지는 객체를 생성해주는 생성자를 복사 생성자라고 합니다. C++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객체를 자동 생성할 수 없습니다. 늘 참조 변수만 이용해서 조작하고 함수들 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복제가 필요하면은 자바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특별하게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바에서는 C++와 달리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만들었던 도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기본 생성자와 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또 생성자의 몸체를 보면은 set name을 모두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의 경우에도 코드 중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재를 전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주소들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소들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인자가 전달되거나 대입 과정에서 이 객체가 무거운 객체라고 하더라도 C++와 달리 무거운 비용이 비싼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 함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반환 타입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반환 타입을 표시하는 것도 어색하고 반환 타입이 있으면은 리턴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턴 문을 작성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경우에는 반환 타입을 없이 정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기본 생성자를 정의했는데 요 클래스 A를 살펴보면 생성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성자가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객체 A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B 클래스처럼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정의하게 되면은 자바는 이 B 클래스에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생성자가 있으면은 있고 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기본 생성자는 빈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생성자는 new 연산자의 p 연산자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3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내부적으로 호출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어떤 객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생성자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되겠고,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할 때에도 다중정의 규칙에 맞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다중정의에 대해서는 1장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중정의 규칙을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매개 변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반환 타입은 구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와 얘는 이름도 같고, 다중정의니까 당연히 이름은 같겠죠. 매개 변수가 같기 때문에 다중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함수는 반환 타입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타입은 구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중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다중정의하는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다중정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중정의할 때가 아니라 호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int를 이용해서 호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걸로도 매칭시킬 수 있고 요걸로도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더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출이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출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short n = 5가 되어 있는데 short만 하나 받는 메소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타입과 매핑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long도 있고 int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int에 매핑을 시켜줍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객체의 상태는 멤버 변수입니다. 따라서 객체를 초기화한다는 것은 그 객체가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성자에서 인자를 이용해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멤버 변수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멤버 변수는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멤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작값 고정 변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멤버들은 객체들마다 다른 값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시작값 유동 변수라고 저는 합니다. 이 옆에 예를 살펴보면 두 가지 멤버 변수가 있는데 health라는 멤버 변수와 level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health는 객체들마다 항상 10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이 mHealth라는 멤버 변수는 시작값 고정 변수예요. 반면에 레벨은 객체들마다
다른 레벨 값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벨은 시작값 유동 변수입니다. 시작값 고정 변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화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항상 이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요 생성자에서 m has equal 100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시작값 유동 변수는 이 클래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작값 유동 변수는 요 레벨처럼 생성자를 통해서 인자로 값을 받아가지고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구분을 해서 이런 생성자와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